자, 그리고 혹시 시장님은 야구 안 보세요? 야구 보죠.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프로야구 원년부터 봤거든요. 예, 81년도인가?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바빠서 늘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가족들도 다 보고 해서 지금도 좋아하고 얼마 전에 끝난 게 아니죠. 지금도 하고 있지만 WBC 예. 맞나요? WBA인가요? WBC입니다. C입니까? 클래식. 예. 예. 끝까지 다 못 외우는 게 저의 장점입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한돈 대표 주말에 사직 야구장에 지금 롯데자이언츠 시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를 보러 가서 이게 이제 또 여러 가지 부산 출마에 이제 포석을 계속 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돈 대표 부산 출마할 것 같다라고 사실 몇 개월 전에 이렇게 그거 방송 하셨잖아요. 찍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꼭 보여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예. 진짜거든요. 그때 예. 제가 얘기했을 때 다들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무슨 한동훈 씨가 부산을 나가는데 그때 제가 좀 느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했었죠, 제가. 근데 지금 분위기는 부산에서 나올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왜냐하면 한동훈 씨는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살려야죠, 국힘을.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슬로건 자체가 보수 재건 그리고 이런 타이틀을 좀 걸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폭삭 주저앉을 위기에 놓여 있다 보니까 더 그런 에너지가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힘들고 지금 안 그래도 아까 방송 전에도 말씀을 좀 나눴는데 김어준이 지금 공소 취소 거래를 뭐 대통령설 김어준이 말한 건 아니지만 패널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뉴스공장발 그런 뉴스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네. 이것도 뭐 자기네들끼리 하는 뭐 연극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무야당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론조사 오늘 리얼미터. 근데 리얼미터에서 이런 지수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리얼미터가 가장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그러니까 가장 좀 신뢰도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 비교적 많이 나오나 보죠, 국힘이. 그렇죠. 비교적 많이 나오는 그거였는데 여기서 또 떨어졌어요. 심지어 민주당은 48.1에서 50.5로 좀 오르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또 재밌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 리얼미터에서도 1월 4주차에 39.5 국민의힘이 고점을 장동혁 체제 이후에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 한 차례도 빠짐없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39.5에서 31.9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31.9는 제 생각으로는 많이 나온 거예요. 진짜 많이 나왔죠. 뭐. 지금 앞서도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셨지만은 네. 보수 재건을 바라는 사람보다는 국힘 망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갈아엎어야 돼. 제가 그저께 토요일날 광화문에 좀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네. 과거 문재인 정권 말기 때 네. 수십만 명이 모여서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쳤던 적이 기억이 나시죠? 네. 그때 제가 이제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살아 있구나. 이런 막대 먹은 정권은 좀 혼 좀 나야 되겠다고 했는데 토요일 날 가봤더니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의 모임인데 전부 할아버지들 몇 분들 모여가지고 하는 걸 보고서 그나마 그때 모였었던 많은 소위 말하는 보수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디 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좀 착잡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네. 그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 희망이 절망이 됐다는 사실과 함께 회복이 어렵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제 가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사실 뭐 지선은 망한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지선은 이대로는 어렵다. 뭐 그건 너무 당연한 예측이지만 이제 한번 폭삭 정말 망해서 정말 진짜 기둥 하나 남지 않고 망해야 이제 새로 이렇게 또 씨앗을 심고 재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에요. 제가 좀 건방진 얘기를 해보자면 옛날 맹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게 나라가 망하려면 또 집안이 망하려면 네. 어느 조직이 망하려면
스스로 망가뜨린 연후에 남이 와서 망가뜨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이 망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지금 국힘이 딱 그 형국입니다. 저는 국힘의 지금 지방선거에 혹시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니 네. 혹시 국민들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견제하라고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빨리 정신병원 가야 돼요. 진짜 빨리 병원 알아봐야 됩니다. 예, 빨리 정신병원 가야 되고 입국열차 빨리 물어보. 기적은 기적적으로 잘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 사는 길은 장동혁 체제가 뒤로 일단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공천관리위원장 하는 그 야성 입고 돌아다니신 분 있잖아요. 저는 그분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그분들이 빠지고 완전히 새로운 혁신위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도 어려운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직까지도 전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의원 의견이 그렇다니까 뭐 이렇게 이거는 남자다운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몇 달 남지 얼마 없어요. 이제 다 포기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매기가 들어와서 미꾸라지들 다 없애버리는 정도로 바꾸지 않고서는 국힘은 어렵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온몸 비틀기를 하고 마른 행주를 짜도 사실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굉장히 100% 공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가 탄핵 직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거기서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게 받았다. 그런 거 보면은 어찌됐든 민주당은 못 찍어 하는 사람도 엄청 많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볼모로 잡고 있으니까 지금도 선거에서 그 정도의 기적을 바랄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은 게 그때는 그때하고 완전 다르죠. 완전 상황이 다르죠. 예, 지금은. 그러면요. 예를 들면 그때 김문수 후보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었죠. 선대위를 꾸려가지고 윤석열에게 몇 번 찾아가서 이제 출당을 요구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랬죠. 최후에 이제 한동훈 대표를 그 위시하는 그분들을 이렇게 축출하려는 움직임도 없어. 심지어 결국에 한동훈 대표에게 계속 러브콜도 보내서 말미에는 한동훈 대표도 선거운동도 하고 사실 그랬던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제명, 김종혁 최고 제명 이두두두 막 가니까 사실 뭐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1도 없습니다 사실. 네, 맞아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찍어줘야 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재명 정권이 무도하다 한들 지금 장동혁만 하겠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 뭐 있어요.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얼마 전에 그 대구하고 부산 쪽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갔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장동혁 전 대표가 갔는데 그때 사람 모이는 거 보면 알죠. 왜냐하면 불과 몇십 명, 여기는 몇천 명이 모여서 제가 숫자는 안 세어봤지만은 네. 가보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수많은 인파들 그게 뭐냐면 국힘은 끝났지만 그래도 당신이라도 어떻게 잘해서 이거를 새로 바꿔봐라 이런 여망 아닐까요? 예. 왜냐하면 뭐든지 정치는 숫자고 과거에는 돈이에요. 숫자, 돈. 그다음에 의원 수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게 결국 지원하는 거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지금 100명 동원하기도 힘듭니다. 세상은 사람 동원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몇천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거. 근데 여의도 집회 때는 뭐 10,000명이 넘었다는 말도 엄청났죠. 있던데. 예. 그때는 진짜 직접 본 엄청났습니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나마 남은 희망이 이 사람 같은데 이 사람 제명까지 해놓고 무소속으로 부산서 출마하면은 참 하여간 쫄딱 망해라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웃긴 게 이제 부산 출마설이 자꾸 솔솔 풍기니까 기자들도 기사를 그런 식으로 씁니다. 보면은 이제 한동훈 부산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그리고 한동훈 뭐 부산 맞대결 성사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은 빼놓고 이야기를 해요. 뭐 사실 저는 조국도 지금의 조국을 왜 거기다가 갖다 대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국 씨 나올까요? 저는 겁이 많아서 안 나올 거예요. 저도 안 나올 예. 거라고 봅니다. 그분이 그분이 은근히 겁이 많아요. 예. 센 척 하는 뿐이지 겁이 많습니다. 예. 거기서 지게 뻔하고 그리고 지고 나면은 또 민주당한테 욕 들어먹을 게 뻔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 출마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어디 저기 호남에 어디 보궐선거난데
뭐 군산인가요? 뭐 거기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는요. 네.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백척찬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각오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쟁취를 하더라고요. 결국 정치라는 게 뭐냐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권력은 뭐예요? 남을 통제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그 복잡하게 정치인들은 뭐 어려운 말 써요. 학자들은 뭐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 그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정치라는 게 정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정치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예. 그게 마음대로 정치거든요. 하죠. 마음대로. 근데 그거를 자꾸 미사역을 갖다 붙이는데 정치라는 게 똑같아요. 어느 조직이든 뭐든지 내 세력을 강하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정치거든요. 정치라는 게 여의도만 있는 게 아니라 5명 있는 조직에서 정치가 있는 거고 100명 있는 데도 정치가 있는 거고 삼성처럼 수십만 명이 있는데도 정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아 그럼요. 정치는 도덕적인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인간 본성이지. 그렇습니다. 그 이제 또 민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 혹시 그건 아세요?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요새 경상북도 도지사 나간다고. 김 누구요? 김재원이요. 예. 아, 예, 머리, 예. 예, 이런 사람. 그분이 이제 경북 도지사 나간다고 경북에 자기가 마이크를 달고 누가 촬영을 해주면서 라이브 촬영을 하면서 경북 곳곳에 있는 재래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네. 민심 청취를 한다고. 그래서 네. 마이크를 대다 보니까 목소리가 엄청 잘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돌아다니는 곳마다 꾸지람 엄청 듣고 있는 거예요. 막 가는데 대통령 잘해라고 뽑아놨더만 그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그 뭐예요? 뭐 이런-거나 아니면 장도 그 뭡니까? 그 똥이요 똥 막 이런 소리 하고 뭐 한동훈 대표 왜 쫓겨냈어요? 막 이런 소리를 막 듣고 다니나 봐요. 그게 이제 다 그 영상으로 박제가 돼가지고 유튜브에 돌아다니니까 요새 김전 최고가 한동훈 대표 블랙 요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민심 자체가 좀 그런 것 같고 시장님도 많이 있는데 김재원이나 저기 장동혁 같은 분 지나가면은 꾸지람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네. 피해버릴 것 같아요. 피해버릴 것 같아요. 그 오늘 보니까 어느 매체인지 몰라도 대구 시민들이 눈 딱 감고 그냥 김부겸이 찍어버릴까? 이게 기사에 났어요. 맞아요. 기사가 났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금 경북 빼놓고는 이길 만한 데가 거의 없거든요. 대구도 지금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만 선거는 이제 그만큼 민심이 이반돼 있고 지금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쉽게 말해 실수를 하거나 악수를 두거나 똥볼을 찬다 한들 이번 지방선거는 결과가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똥볼을 차도 지금 그쪽으로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이렇게 쏠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야당이 지금 1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굉장히 놀라운 대통령은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죠. 왜? 야당다운 야당이 없으니까 가끔 야당이 뭐 주장하면은 인정도 하면서 반박도 해야 되는데 야당이 지리멸렬 돼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찍고 막 그래서 방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앵커님도 김어준 사건도 물론 여러 가지 분석하는 정치학자들, 정치평론가들 얘기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화제거리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찍고 빠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너 까불고 네. 더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혼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불쌍한 거죠. 야당이 참. 역대 우리- 야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한 야당이 있었을까요? 아 절대 없죠. DJ 이게 뭡니까, YS가 이게? 야당할 때는 의원 수가 50명도 안 됐어요. 그래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당은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천막당사라고 있었잖아요. 아, 있었죠. 그때보다는 100배 더 힘든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국민의힘 당대표 너무 메신저가 너무 오염이 돼서 사실 가끔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옳은 소리를 해도 국민들 귀에 전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뭐 사실 오늘도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재판소헌법이 통과가 시행이 되니 정말 뭐 이상한 사람들까지도 다 지금 재판소헌법에 소원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하고 있으니 피해자들이 끝난 종결된 사건을 두고도 혹시나 다 또 법원에 불려가지 않을까 벌벌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른 소리예요. 근데 지금 메신저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도저히 그런 소리들이 지금 국민들 당원들 누구한테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단체로 뭐 약을 먹었던지 정말 한심한 약 먹었다는 소리 제가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약 잘못 먹은 것 같아 진짜로. 단체로 약을 먹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진짜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는 와중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 조금 올랐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조사한 리얼미터 측에서 분석을 내놓은 것은 이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데 대처를 잘하고 있어서 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우리 시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 뭐 이런 자리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 원색적으로 얘기하는 게 듣는 분들도 편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제가 시장할 때 같은 시장을 하셨거든요. 아 예. 성남인데 경기도네요, 맞네. 지금 하는 거 보면 이제 그 이후에 도지사 대통령까지 왔는 당 대표까지 왔는데 보면은 무척 약은 분입니다. 아,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약다는 말이 뭐냐면 민심을 잘 아는 거예요. 지금 SNS 정치하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SNS 정치하면 되느냐라고 메시지를 하면 되느냐고 하지만은 네. 그게 사실은 트럼프가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냐면 기존의 레거시 언론, 전통 언론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 편 아니면 다 이거 가짜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번에 저 이재명 대통령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짓말하고 허위 보도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조포가 연루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하고 직접 소통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중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너무 시원해. 그리고 막 그냥 조져대니까 기름값도 못 올리고 말이야.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발모약 또는 뭐 생리대 뭐 이런 세세한 부분 어떻게 보면 세세한 부분은 아니지만 네. 과거의 대통령은 감히 언급을 못했던 부분까지 매일 밤마다 던져주니까 물론 장관이 무척 괴롭. 그 사람도 장관들도 잠 못 잘 거예요. 대통령 밤중에 얘기하는데 아침에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척 약은 분이고 네. 꾀돌이야, 꾀돌이. 꾀돌이다. 그리고 네. 실수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없어. 근데 야당은 죽을 쓰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행복한 데다가 네. 또 전임 대통령들의 실수를 쉽게 반면 교사 삼아서 절대 근처까지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선포 같은 거 안 할까? 그럼 또 망가지면 좋을 그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양심 있는 법관 한 명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걸려 있는 뭐 선거법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오케이 그 공판 일자를 잡거나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계엄 선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래서 누구 바람이 있는 건지 모르는데요. 그 사법부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이번에 미국도 보세요. 관세 관련해 가지고 연방 대법원이 내렸잖아요. 위헌 판결 내렸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건 아니야. 우리 관세 올라간 거 전부 다 취소. 그럼 보상해줘.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넘어야 될 산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정말 밤잠이 잘 안 올 거예요. 매일매일이. 이거 정말 내가 이 짓을 계속 이 직을 계속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법부 전체가 지금 현재 거의 매도당하고 왕따 아니라 완전히 그냥 권한을 상권 분립이 없어졌잖아요. 이미 없어진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법관 또 늘어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갖다 붙일 테고 그러다 보니까 앵커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되기가 나는 무척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그 지금 기름값이 사실 며칠 동안 엄청 올랐다가 지금도 조금 그 석유 최고 가격제인가요? 뭐 그거 해가지고 좀 낮췄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올해는 못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 호르무즈 사태가 네. 이대로 한 달, 두 달 넘어가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기름값 올리면 혼낸다고 말한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한 270일 정도 비축유가 있고 우리가 100일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정확한 건 제가 좀 찾아볼게요. 일본보다는 반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 100일을 버티겠네, 200 며칠을 버티겠네 이게 아니라 이게 메이저에서 이제 원유값이 오를 수밖에 없을 때는
국제 유가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예전 고시 가격을 부여합니다. 근데 며칠은 버틸 수가 있지. 이랬다가 우리 혼나요, 정부에 혼나요. 하지만 언제까지는 버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나라 5개국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관리할 수 있는 군함을 보내든 해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알아요. 이 상태로 갔다가는 오래 못 버틴다는 거. 제가 볼 때는 3월 지금 이제 하순 넘어가잖아요. 네. 3월 말까지 호르무즈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면 기름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수를 쓴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 우리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딱 그렇게 약간 뭐랄까 U자로 돼 있는 그 구간을 무조건 지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기름 시간만- 가지고 오려면 식도라고 보시면 돼. 딱 식도 같은 예, 인간의 덩치가 큰데 그 식도가 막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 네. 식도인데 사실 37km가 되는데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길은 3.5km밖에 안 돼요. 깊이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럼 3몇 킬로에 군함이 지켜주고 배가 교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어려운 거죠. 어.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기름을 실은 배, 기름을 실어야 될 배들이 양쪽에서 지금 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좀 쌓여 근데 이제 뭐 있는 상태인데. 중국으로 가는 배, 어디로 가는 배들은 선별적으로 이란에서 그걸 포기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사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거기도 아마 특단의 대책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모양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그쪽으로 무조건 이렇게 통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양쪽에 지금 꽉 배들이 정박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라서 예. 근데 또 이란은 거기를 봉사하겠다 하면서 지금 거기에 계속 기뢰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뢰 때문에 그 기뢰가 또 보니까 30만 톤급 배도 한 방에 두 동강이 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그런 근데 기뢰들을 깔고 이제 있죠. 종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그쪽 전문가라고 와서 얘기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서로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안 믿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란이 미국의 폭격을 받은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기뢰를 얼마나 설치했는지 어느 규모로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란만이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들어가서 체크를 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별거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일본을 제외한 두세 개국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아직 기뢰로 인해서 폭발한 거는 없었잖아요. 누가 폭격을 한 거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 얘기는 뭐냐면 기뢰를 설치할 만한 지금 시간과 여유와 장비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래도 불안하니 네. 바닷속에 들어가 깊이가 깊지 않으니 들어가서 제거를 하자. 거기에 도와달라 한 게 일본, 중국, 우리나라, 프랑스, 몇 5개국이 영국, 제시한 네. 거잖아요. 영국하고. 근데 지금 우리도 고민인 거죠 지금. 엄청 고민이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없어요. 남들 하는 거 봐서 눈치 봐서 해야 돼. 안 할 수도 없고 그것도 먼저 나설 수도 없고 힘든 상황이죠. 아마 조만간 압력이 더 세게 들어올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근데 그 국군을 파병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야가 고심이다라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국군을 외국에 파견시키기 위해서는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근데 과거에 그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했던 적들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 뭐 아덴만 여명 작전이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선을 좀 넓힌 것 뭐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투입됐었던 그 군사를 작전 지역 변경을 하는 거라 그건 이제 또 정부가 국군 정확히는 국방부 훈령을 조금 개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이제 참전이 아니라 구호 활동으로 영역이 펼쳐지면 그건 또 정부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복잡한 그런 아덴만 구조들이 있습니다. 사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소말리아 해적이었죠. 아덴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고 사실 우리가 전투 부대를 파병한 건 월남 이후로는 없어요. 대부분 그렇죠. 공병과 의료 부대 이런 부대였기 때문에 국민들도 동의하고 국회에서도 큰 반대는 없었는데 이번에 만약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과 관련해 가지고 가게 될 경우에는 상당 찬반 양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만간 19일 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네. 트럼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대해서 조만간 또 트럼프하고 또 시진핑하고 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지금 그게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래서 같이 묶여진 상황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상당히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냥 눈치 보고 빠질 수만은 없는 상황에 오게 될 거고 그럴 바에야 기뢰 제거는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 배를 보호하는 거니. 우리 배가 지금 26척이 대기 중이에요.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배만. 우리나라 연관된 거면 우리나라 연관된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투를 하자는 게 아니라 기뢰를 찾고 우리 배를 보호한다는 차원이라면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참여의 규모 가지고도 굉장히 엄청나게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일본과 중국의 동향을 좀 보면서 좀 현명하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기름값 이것도 버티기가 힘들어져서 사실 며칠 동안 2,000 막 200원 300원 막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완전 우리 국민들은 멘붕이었거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전쟁 일으킨 것도 아닌데 야,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제가 길에 나가봐도 그때 당시 2,000 몇백 원 할 때 차가 좀 줄어든 게 보였어요. 당연하죠. 강변로에 차가 생각보다 너무 없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요. 엄청난 멘붕을 올 것 같습니다. 아마 앵커님은 옛날에 70년대 그 오페크라고 해가지고 석유 사는 네. 생산하는 나라들 모임이 있는데 네. 그때 그 유류 사태에 대해서 못 겪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정말 전쟁이 따로 없었거든요. 저도 열 몇 살 때인데 예. 모든 경제가 올 수도 전 세계 경제가 그 당시에 오일 사태라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이 호르무즈 사태가 정말로 이란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봉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하게 되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만약 그 상태가 열흘, 보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800원대 유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사실. 참 그런 순간이 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뭐 전쟁도 뭐 이란 측 주장, 미국 측 주장이 계속 다르니까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 거다 하는 것도 평론가마다 이야기가 다 달라가지고 참 저희는 그런 트럼프의 입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슈로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김경 대변인께서 차가 좀 막힌다고 연락이 오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니 이정현 공간위원장을 좀 아세요? 우리 시장님 어떠세요? 근데 변정은 있죠. 예. 변정은 있고 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뭐 정치인이죠. 뭐 그 고생해서 전라도에서 그래도 네, 선거로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고생 많이 한 분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믿고 의지했던 분인데 지금 그분이 뭐 야상 입고 다니다 요즘 또 다른 옷 입고 다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으로 하기에는 전 조금 안 맞다. 안 맞다. 왜 안 맞냐면 그분이 네. 뭐 나쁘다고 무능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현 대표하고 컬러가 비슷한 분들은 다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비켜줘야 되는데 거의 대리인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분이 뭘 한들 과연 납득이 가겠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제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뭐 심장 충격기를 충격기는 동원할 필요가 없고 조용히 일선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혁신위원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실 사태의 변을 밝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후속 보도를 보니까 그 사태의 변을 밝힌 날에 대구 공천 과정, 부산과 대구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에 이견이 있어서 회의 간에 이견이 좀 발생을 한 이후에 그 사태의 변을 밝혔었던 걸로 밝혀졌는데 오늘 또 복귀를 해서 후속 뉴스를 또 보니까 기정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있는 중진 의원들 컷오프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당 지도부와 공관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거기서 지금 이견이 발생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구의 중진 의원들. 저는 개인적으로 TK 다선 의원들은 이번에 네. 다 그만뒀으면 다음번에 다 그만뒀으면 좋겠고 뭐 대구시장을 하겠니 뭐 정치인이 선거에 나간다는 건 말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감점을 다 주자는 거 아니에요. 감점을 줘서 없앤다는 건 전부 다 컷오프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독단이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관찰이 안 되니까 또 잠수 탔잖아요. 이번에는 옥수해가지고 안 튀었나요? 예. 그것도 저는 웃기다고 보고 또 장동혁 대표 가서 또 아유 다 권한 드릴 테니까 다시 오세요. 해서 또 오는 것도 모양이 빠지고 그래서 하는 것마다 악수만 두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가 지금 전 국힘 지도부라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다시 와서 또 그 위원들도 다 장동혁 대표 계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시켰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 초장부터 이렇게 시끌시끌하니까 전부 사퇴하고 정말 핵심 위원회를 새로 혁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줬으면 전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호박에 예. 죽은다고 먼 박이 되는 건 아니죠. 수박이. 그렇죠. 예, 아니 예. 근데 그것도 참 답이 없는 게 아마 지금 공간이 그냥 싹 물갈이하고 새로 또 쫙 라인업을 펼친다 해도 그 위원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또 나올 거고 아마 그러니까 장 뭐 대표가 하면 안 개입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안 장 하고 대표의 개입이 예. 없이 예.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은 뭐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그렇죠. 추천을 해서 표결로 가는 거예요. 하는 예, 예. 식으로. 예. 그럴 수 있죠. 아니 사실 이정현 위원장의 개인 이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는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지금 적절하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이정현 위원장 안 그래도 뭐 순천에서 뭐 의원 출마도 하시고 저기 전남도지사도 출마를 하시고 뭐 정말 그 호남에서 얼마나 역경을 많이 고생 많았죠. 겪겠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공관위원장으로서는 물음표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복장부터 괜히 구설수를 막 만들어 가지고 무슨 그 야상이 떠오르는 그 뭔가 많이 떠오르는 그런 복장을 차리고 원래 나와가지고. 이제 능력과 함량이 안 되면은 퍼포먼스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인간들은 원래 그래요. 근데 우스꽝스러웠잖아요. 그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천막당에서 흉내내는 거야. 옷을 천막같이 입었으니까 천막 만드는 재료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나설 때가 아니다. 그리고 잘못 나섰고 그리고 나선 다음에도 계속 지금 똥골만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원총회에서 네. 새로운 혁신위를 정말 외부인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국힘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검찰에 있던 분, 법조계 있던 분은 외부에서 전혀 관계 없는 분을 데려와가지고 칼 자르듯이 한번 무식하게 해가지고 그때 TK 쪽에 아주 그냥 절단이 났었죠. 그래 그때 이겼어요. 네. 근데 안강민 씨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안강민 씨라고 서울 중앙지검자 출신인데 저는 지금도 판검사들이 정치하는 건 반대입니다. 대통령 되는 것도 반대고. 근데 그분은 딱 그거 끝나고 도로 갔어요. 도로. 멋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분이 와서 싹 정리해버렸어요. 이거 쓸데없이 말이야. 공천만 받으면 당선인 지역에서 4번씩 5번씩 하는 사람을 다 없애. 무지막지할 정도로. 그렇지 않고서는 힘듭니다. 국힘은. 아니 그 오늘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파격 그 기자회견을 하나 가졌는데 충북도지사 선거에서 현역 지사인 김영환 지사를 지금 컷오프 시킨다고 오늘 밝혔는데 코트포 하지 않았습니까? 시켰죠. 예. 컷오프를 시켰는데 일단은 김영환 지사 측에서는 오늘 메시지를 또 바로 냈는데 공관위가 저는 공심위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라면서 공심위는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정인을 정해놓고 면접을 진행하다니 기가 막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불복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근데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굉장히 선명하신 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스탠스를 정치적 스탠스를 행정가로서 말고 정치적 스탠스는 완전 친윤석열 반한동훈 계열의 정말 그런 발언들도 많이 하시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신데 그래서 이거 완전 찐윤 오브 찐윤인데 어떻게 컷오프가 되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어떻게 좀 원래 보십니까? 정치인들은 어떤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에 떨어지면 결코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수견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이런 제가 경험이- 볼 때는 여태까지 제 생각인데 네. 공천관리위원회가 지금 기존의 현직 단체장들을 계속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뭐 지금 이장우 충남, 시장, 대전 예. 또 어디 또 그다음에 인천, 인천 유성복 시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 생각에 계속 이럴 거면 뭐하래. 왜냐하면 정치나 기저귀는 좀 자주 갈아줘야 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김영환 지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네. 좀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때 지금도 그 사건 수사 중일 테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그것만 가지고 컷오프 시키기에는 좀 아직 명분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광역단체장인데.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찍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이제 불복했다니까 네. 뭐 재심 청구를 할 테고 또 혹시 공천관리위원회가 무산되고 다른 위원회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컷오프 됐는데 컷오프를 담담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치는 없잖아요. 저 게다가 현역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깊은 사정은 모르겠고 네. 자꾸 저는 이정현 현 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게 좀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컷오프 TK 뭐 대구시장 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뭐니 5명 예. 감점 좋은 나가리 시켜 그렇죠. 나가리가 아니라 중진 의원들 시켜 그런 것도 찬성할 사람도 있고 좋아할 사람도 있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면 안 돼.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공정한 절차 누가 타당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 김영환 지사 이외에는 후보가 이렇습니다. 윤갑근 이제 전 고검장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죠. 변호인으로 네, 알려져 있고 그리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 그리고 조기령 전 충주시장 이렇게 총 4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영환 지사가 컷오프 되면 이 3명 중에 한 명인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윤갑근 지금 요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공관이랑 지도부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것도 의문입니다. 김영환 지사도 친윤 아니에요. 완전 친윤이죠. 네. 네. 그래서 찐윤이 아니라 그러나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찐박 감별사처럼 찐윤 감별을 하는 건지 그런 이야기들도 오늘 커뮤니티에 막 오가고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구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자면 이제 충북 얘기를 좀 매듭지어 보자면 어찌됐든 지금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불복을 시사했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재심을 보실 것이고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추후에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정현 위원장의 구상은 그런 것 같아요. 이진숙 위원장이 여론조사가 꽤 높게 나오는 편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진숙은 지금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진숙과 초선 의원들의 싸움으로 만들어서 그 경선에서 결과값으로 후보를 만들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머리 아무리 굴려봐야 뭐 합니까? 짱구를 막 굴리는. 답이 쓰레기인데 예. 무슨 얘기냐면은 예. 지금 말씀하시면은 위원장의 구상 그 말 자체도 웃긴 겁니다. 그분은 구상을 하면 안 돼요. 안 하고 주제를 해서 조정을 하고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 구상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야상 입을 구상이나 하지. 그러면 왜 다시 야상은 안 입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즉 그분이 할 일은 뭐냐. 장동혁 대표의 색깔을 탈색을 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당신이 우리를 임명했지만 네. 우린 정말 죽을 각오로 한번 심장 충격기는 내가 볼 때는 자기들이 해야 돼. 자기들이. 셀프로. 자기가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자꾸 뭐 구상이니 뭐 감점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다 웃긴 거예요. 한마디 관심도 없고 뭐라고 해도 국민들이 아휴 뭐 하는 짓이 저렇지 이것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선은 선택지가 2개다. 네. 우리보다는 네. 공정한 제3자를 통해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 오세훈 시장 건의대로. 그리고 우리는 빠지겠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당에 있는 사람들 하지 말고 네. 정말 생짜배기로 외부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수술을 시켜라. 제 아는 분이 세브란스의 유명한 의사였는데 네. 허리 수술을 받게 되는데 후배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스승을 수술하자니. 실수해서 신경이 건드렸어요. 차라리 네. 다른 병원 갔다라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원래 자기 자식이나 자기 와이프 의사가 수술 안 한대잖아요. 그래요. 그건 불문율입니다. 근데 자기 스승을 수술하자니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이거 맨날 혼나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셀프 계약이라는 건 사실 영어 사전에도 없어요. 셀프 계약 찾아보세요. 억지로 나와 있겠죠. 내가 계약해. 근데 실질적으로 셀프 계약이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 개혁은 절대 안 되고 다른 손을 좀 빌려야 하는데, 근데 다시 아까 저희가 방송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폭삭 내려앉지 않고서야 뭐 사실 이게 뭐 개혁이라고 뭐 되겠습니까? 저는 폭삭 망해수다. 네. 이름 바꿔. 폭삭 소가수다는 좋은 말이고. 폭삭 망해수다. 망해야지 정신 차립니다. 그러니까 폭삭 내려앉아야 정말 정신 차리지 않을까라는 저는 게 개인적으로 의견이 폭삭 망해서 정말 올해 새로 해쳐모여해서 네. 새로운 형태의 정당이 네. 야당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형태. 아니 근데 그것도 이제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막 물고 뜯고 삼켜보고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반국민의힘 정서를 가진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사스러운 시장에서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정당들이 있잖아요.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그러니까 제3당의 위치를 노리는 사람들. 근데 개혁신당은 점점 지지율도 떨어지고요. 비호감 지수가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그 전체 정당에서 1위를 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70 받았는데 개혁신당이 비호감 지수 76%를 받았거든요. 전 뭐 100% 이준석 씨 캐릭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똘똘하긴 한데 네. 뭔가 좀 이런 표현하기 뭐하지만은 뭐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아니다. 똘똘하긴 한데 네. 말도 맞는 말도 많아. 그런데 뭔가 어려서 그러나 아니면 너무 젊어서 그러나 이것도 아니야.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격이라는 게 있죠. 격은 서울대 하버드 나왔다고 격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격이 뭔가 부족한 뭔가 듯한. 그 비호감이 뭐냐면은 그 정당에 대한 비호감이라 이준석 씨에 대한 비호감입니다. 난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지금 개혁신당 자체가 이준석 원맨 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혁신당의 노선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거 이탈자들이 생기는데 이거 못 줘 먹고 뭐 하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뭐 가령 여러 가지 막 전략들이 있겠죠. 뭐 천하람이라는 사람을 뭐 더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준석 원맨쇼 말고 지금 뭐 좀 더 정책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얼마 전에 개혁신당에 계신 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 그 이준석 대표는 좀 말을 잘 안 듣나 했더니 듣질 않아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냥 이제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하튼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이걸 또 받아먹지 못하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폭삭 망하고 나면 새로운 지대가 또 여러 가지로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지사 이야기 살짝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또 보다 보니까 추미애가 뭐 선거법 위반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신고가 많이 접수된 상태인데, 이게 뭐 중대한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추미애 여론조사 괜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그래요? 후보가 될 확률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돼서 조사를 또 해봤더니 1995년도에 제1회 지방선거가 열린 이래로 여성 광역단체장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31년이 넘게 지금 한 그러네요. 명도 없는데, 만약 추미애가 되고 지금 국민의힘도 양양자 후보가 도지사 후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천을 받을 확률이. 그래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광역단체장이 나올 것 같은데, 또 구도 자체도 여성 대 여성 경기도지사. 야, 이 그림이 희한한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20년 이상을 공무원 생활을 했잖아요. 네. 경기도 계장, 과장, 뭐 국장, 부시장, 구청장, 뭐 경기도에서만 20년을 넘어 했는데 임명제 지사도 모셔보고 선거직 지사도 다 모셔봤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도가 그 당시에 인구가 700만, 제가 650만 대 시작했는데 지금 1,400만이에요. 서울보다도 300만이 더 훨씬 넘어요, 인구가. 네. 어마어마한 가장 큰 엄청나죠. 지방자치단체, 광역지자체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네. 어떤 사람이 경기도지사 됐으면 좋겠어요. 한준호거든요. 한준호는 그렇죠.
편해. 근데 김동연 지사님은 저랑 이제 고시 동기인데 연세는 좀 저보다 더 들었는데 그분은 사실 저번에 되고 나서 될 때도 그러고 된 다음에도 이재명 대통령 계획을 하나도 안 챙겼잖아요. 왜? 다음번에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근데 정치를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마음속에는 김동연 현 지사는 이만큼도 생각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좀 경선 어렵죠.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럼 독자적으로 김동연 지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근데 김동연 지사 최근 보면은 비굴할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 명비어천가 부르잖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하고 근데 좀 있죠. 그게 늦은 거죠. 때가. 그것도 때가 있는 건데 좀 늦은 건데 지금 한다고 해서 이 비정한 정치 세계에서 과연 먹히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앵커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추미애 의원이 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라면. 그렇다고 추미애 의원을 하반기 국회의장 시키기에도 골치 아파.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경기도지사로. 근데 이거는 경선 룰 방식을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 국민이든 당원이든 또 아니면은 기관 당원이나 대의원이든 네. 선 구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그때 누구에게 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컨트롤을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준호 의원이 아무래도 뭐 대통령 픽이다, 명픽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한준호 의원이 지금 추미애 의원과 각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뭐 자질구레한 신경전부터 해서 뭐 예를 들면 토론회 왜 이렇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자질구레한 신경전을 계속 걸고 있는데 근데 또 여기서 든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추미애 지지자들은 대부분 좀 민주당에서도 강성 지지층에 속합니다. 추미애를 그렇죠. 지지하는 사람들은. 근데 한준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강성 지지층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봤을 때 추나땡이라고 만약에 추미애가 지금 강성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추미애가 공천을 받으면 이 경기도 이거 여론조사 지금 더블 스코어 트리플 스코어 나오는데도 해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지금 경기도는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여도라고 봐야지 여도. 여도. 왜 그러냐면 저번 도지사 선거 때 김동연 후보나 김은혜 후보 붙었을 사실은 김은혜 후보가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데 막판에 아슬하게 졌잖아요. 그 정도로 과거로 말하면 야성이 강한 지역이 경기도가 돼버렸어요. 우선 호남 충청권 인구가 거의 50%에 육박을 합니다. 네. 실제로 경기도 도민들의 고향을 살펴보면 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충청 호남이 합쳐서 50%가 넘어요. 오, 네. 네. 그 정도 아마 오셨네. 인천에 계시니까 물어보시면 알지만 인천 인구 중에 예. 충청 호남 합친 인구가 거의 반 정도 되죠. 거 봐요. 넘다 그러잖아. 전문가가 넘다. 여기서 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 말씀이 충청 호남 인구가 인천의 인구의 반이 넘는다니까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경기도는 국힘으로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뭐 추미애가 되든 뭐 김동연 씨가 다시 되든 뭐 한준호가 되든 관계없이 국힘은 매우 어려운 싸움이다. 매우 그냥도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그들만의 리그를 좀 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고 차 너무 막혔죠.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 대변인. 네. 정말 늘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저런 분이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력도 있고 네. 참신하고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정치는 기저귀는 자꾸 바꿔줘야 돼. 계속 바꿔줘야 된다. 그럼 저런 이제 분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전지로. 예. 시장님 좋습니다. 너무 좋게 봐주셔서 아니 좋게 봐준 게 아니라 희망이 저런 분이 돼요. 왜냐하면 장강의 뒷목결이 밀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냥 오래만 해먹으려고 그러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검증이 된 사람 아니에요. 언론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실력 있고 그러니까 네. 저런 분이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안 그래도 요 광역단체장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돌아와서 여러 가지 네. 액션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를 먼저 또 여쭤보자면 충북도지사의 김영환 지사 컷오프 시켰는데 김영환 지사는 조금 전에 또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살펴보실까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반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 그런 걸 떠나서 네. 전체적인 어떤 판을 바꾸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좀 나왔지만 이번 공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조금 어떤 세대 교체나 시대 교체 그리고 정치 교체까지 좀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주진우 의원이 나오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뭐 물론 윤희숙 전 의원도 나옵니다. 네. 이승현 그 무역협회 부회장도 나오고 이상규 위원장도 나오지만 아무래도 서울이 주는 어떤 무게감 그랬을 때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세팅을 할 때 반드시 이겨서 우리가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또 새로운 인물을 소위 말해서 경선이나 컷오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움으로써 전체적인 어떤 전반적인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쇄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1차적으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맛배기로서 충북 도지사에 대해서 좀 이번에 컷오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TK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에 있어서 다선 의원들이 이제까지 당에 어떻게 보면 이른바 텃밭이란 곳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수혜를 입었는데 이분들이 다시 한번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는 게 과연 어떤 느낌을 주느냐 아무 감흥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네. 다선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이 TK 쪽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좀 강한 반발에 봉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과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TK의 어떤 공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배수의 진을 쳐서 이걸 관철시키겠다. 그런 어떤 전략적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K, PK에 지금 뭐 중진 오늘 기사도 보도가 됐는데 중진 의원들 이제 컷오프 말씀처럼 뭐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좀 많이들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박형준 시장 부산의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지금 대구의 중진 의원들은 또 주호영 의원은 오늘 엄청나게 또 많이 메시지도 비토를 내고 계시던데 이건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리가 될지도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뭐 또 하려면 또 하는 건데 참 그래가지고 어떤 또 혁신의 메시지를 좀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방금 오기 직전에는 저희가 경기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거 아셨어요? 저 기사 보고 알았는데 그 95년도 1회 지방선거 이루어진 이래로 여성 광역단체장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지금 확률상으로 봤을 때 또 경기도에서 여성 대 여성으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영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고졸 신화, 삼성전자 고졸 신화라는 어떤 그게 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호남분이시기도 하지만 지금의 어떻게 보면 그 과도하게 정치가 좀 과잉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경기도가 가지는 그 역동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으로 1,400만 가량 맞습니다. 1,400 가까이 됩니다. 서울은 1,000만이 깨졌고요. 경기도가 1,350만이 넘거든요. 1,400만에 육박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는 일자리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뭔가 역동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역동성을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기업에 있으면서 그거를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했을 때 저는 양양자 전 의원이 가지는 어떤 뭐랄까요 그 무게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있고 상대 진영 같은 경우는 이제 추미애 의원이 요번이 원래는 뭐 다음 의장 정도 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물 들어왔으니까 노전 난다는 심정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의 공천은 누가 주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픽해서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랑 개딸의 마음을 사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지나치게 강하게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이른바 그리고 법사위의 강경 의원들이 일종의 대척점을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네. 개딸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끊임없이 검찰을 악마화했잖아요. 해체했는데 왜 갑자기 수사권을 준다고 하지? 그 부분에서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공천을 주는 게 아니라 개딸들이 공천을 준다는 생각하에서 좀 강하게 푸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보안 수사권 대통령 쪽은 남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또 명픽은 또 한준호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반대 심리로 추미애 쪽으로 좀 쏠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를 넘어서 이 서울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우리 시장님 이제 오시장 측에서는 계속해서 조건을 계속 좀 제시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굵직한 게 이제 뭐 명확하게 솔직히 좀 뾰족하게 뭐 하세요 뭐 이렇게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자면 혁신선대위 출범 그리고 문제 소지 있는 당직자 인사조치 뭐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영 대변인께 네. 오시기 전에 저 혼자 하다 떠들다 보니까 네. 좀 쉬고 싶은데 굳이만 얘기를 하라니까 담요드립니까? 예, 왜냐면 사실 제가 오세훈 시장 입장이라면 네. 지는 선거에 가서 장례를 전사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짓이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요구 조건을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위원장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김에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나갈 수가 없고 당 개판이야, 난 못해 해가지고 안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아예 출마를 안 하는. 네. 그리고 차라리 다음번을 보자.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럼 기존의 공천관리위원회보다는 어차피 다 장동혁 씨 색깔이니까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하늘이 무너져도 불가능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불가능한 거죠. 뭐 선거 망쳐도 다시 당권 담다고 옆에 뭐 장해찬 씨 떠들고 다니던데 보니까 그런 생각 정도를 가진 사람들이 뭘 바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씨가 지금 어렵거든요. 제가 봐도 많이 차이 날지도 몰라. 누가 되든 특히 정원호가 되면은 많이 차이 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가서 전사하느니 차라리 내가 이 꼬라지 정당에서는 내가 할 수가 없어. 나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이걸로 등록을 안 할 가능성이 있지도 않나. 이런 명분 빌드업만 쫙 해놓고. 제가 그래도 몇 달 전에 한동훈 전 대표 네. 부산에 어쩌고 할 때 다 웃었잖아요. 근데 지금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딱 한번 들어가죠. 이것도 제 추측인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 왜냐하면 제가 그 측근한테 물어봐서 했더니 안 나갈 생각도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모양을 갖춰야 되잖아요. 자기는 덮은 안 난다면 그래도 많이 양보했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여론 들으면 안 되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공천관리위원회 가지고는 하는 것 보니까 그나물의 그 밥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외부에서 오든지 정말 옛날에 안강민 위원장처럼 TK 다선은 다 모가지 쳐버리듯이 이런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난 안 들어가겠다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 예. 빌드업을 해서 이제 그렇게 또 때문에 못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내가 확실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상대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조건을 계속 내세우고 지금 상황에서 등록하겠어요? 혁신선대 생각해봤더니 출범. 내가 좀 양보할게. 그리고 어떻게든 당을 살려야 되는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내가 손해보도 갖게라기보다는 이거 안 되면 어차피 떨어지는 거죠.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도 오늘 장동혁 대표와 그 박민영 대변인은 일단 보류를 스톱을 시켜놨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임기 결국은 재연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거든요. 저희가 네. 시한부 인생입니다. 연장 되셨어요? 같이 같이 돼 있나요? 이제 보는 거겠죠. 근데 네. 이제 오늘 최고위원 때 가름말을 탈 줄 알았는데 타지 않았던 거는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다는 거죠. 이게 개별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근데 이제 저는 지나치게 한 개인의 사태나 뭐 아니면 제 신임이나 이런 게 가는 거는 좀 맞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저는 이제 나온다는 거에 한 200%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과정 속에서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저번 대선 때도 안 나오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에 뭐 명태균이랑 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이제 언론의 그런 덕지덕지 해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제 안 나오셨고 요번에 안 나오셨는데 여하튼 그때나 지금이나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어떤 사람이냐? 시장 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던진다는 모습을 보였을 때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결국 언론에서는 일정 부분 다음을 염두에 둔 어떤 당권과의 다툼, 당권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뭔가 본인의 어떤 선명한 중도적인 색깔을 지니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번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권 도전에 나갔을 때 과연 사람들을 밀어주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되면 너무 좋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런 본인을 던진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당대표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오세훈 시장 저는 나오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요. 네. 이게 지금의 상황은 오세훈 시장은요 기득권자로 비춰지는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일종의 핍박을 받는 느낌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본인 입장에서는 중도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가장 선거 중에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아파하는 선거가 어떤 선거냐면 고민정 광진구 선거입니다. 근데 그 광진구 선거에 있어서 물론 광진이란 곳이 국민의힘 후보한테는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고 저기는 초선이 돼 졌잖아요. 왜 졌을까? 그걸 봤을 때 이쪽은 언더독입니다. 약자고 본인은 대선 주자로 기득권이었잖아요. 이 기득권자와 약자와의 대결에서 본인이 져봤기 때문에 정원호라는 사람이 약자 언더독인 이 상황이 굉장히 여기에서 민감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재명의 손을 타면서 이 사람이 약자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재명이 뒤를 매는 기득권자가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원호라는 사람이 경선을 통해서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가 강화돼야 되는데 처음의 이미지보다 지금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수를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드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희한했죠.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서울숲을 만들고 네. 2008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에 물레동이나 구로나 그다음에 이쪽 성수 지역을 IT 지구로 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이른바 신분당선이 이쪽 오면서 이른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됐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14년도에 정원호가 구청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수를 어떻게 개발시켰느냐의 디테일에 들어가면 오세훈 시장이 더 유리하다는 거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두 가지를 실수했어요. 하나는 세금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부동산 문제가 어려울 때 갈라치기하고 악마화해서 처음에는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세금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 세금 이슈를 본격화한다고 생각했는데 1개월에 SNS를 통해서 과도하게 많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 세금 가지고 집값 잡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미 들통이 났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두 번째는 뭐냐면 공소 취소입니다. 공소 취소는요. 이건 쉽게 말해서 유무죄도 다툴 필요 없이 없었던 일도 그냥 덮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나 폭주나 여러 가지 상황 속의 문제점을 차분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환기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공청과 그리고 우리가 당내 분란이 큽니다. 이걸 일단락 시키면 차분한 상황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오세훈 시장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오세훈 시장한테는 일종의 선거 전략이고 선거 운동입니다. 당과의 어떤 차별점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내가 기득권자가 아니라 약자다. 이런 포지셔닝 변화까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온다.
200%. 200%. 된다는 400%. 네, 이렇게 된다는 400%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쨌든 주말 동안 사퇴 의견을 밝히고 주말 동안 이제 자리를 비웠다가 오늘 또 이제 컴백을 했는데 향후에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실 것으로 예측이 되세요? 요것만 이야기하고 요건 내용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장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선은 네. 충북지사를 컷오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메뉴는 뭐냐? 본 메뉴는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를 요리하기 위한 전초전이었다. 그런데 이 대구가 간단치 않거든요. 다선 의원, 주호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셨는데 주호영 의원님께서 굉장히 훌륭하시죠. 근데 역으로 본다면 육선이시잖아요. 육선 의원님이 대구시장을 나간다고 했을 때 당내에서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육선 의원이다. 그게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패널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제일 난처하거든요. TK는 몰리고 경기도는 없대. 없죠. 진짜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게 뭡니까? 텃밭은 몰리고 험지는 외면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도 다선 의원 하신 분들인데 이럴 때 내가 요거까지 내가 이만큼 먹고 있는데 떡 하나 더? 이 느낌으로 갔을 때 이번 선거를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공천이 제대로 됐을까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틀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안강민 그분 검사장 하셨죠, 아닌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른바 TK를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본인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다선 의원으로서 내가 이 여러 가지 경험을 진짜 대구시를 위해서 경북도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국민이나 당원들이 볼 땐 뭔가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그렇죠. 계속해서 기득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비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컷오프를 하거나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행위가 특정 인물한테 유리하게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위해서 그런 거를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면 그렇죠. 안 되죠. 맞습니다.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 누군가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감동도 없고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새로운 인물이나 뭔가 전략 공천을 했을 때 야,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안이 있을 때 이런 소위 말한 칼질도 있어야 된다. 대안 없이 그냥 다 날려버렸는데 이거 뭐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특정인에 대한 약간 감정으로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구시장 요거는 아무래도 저항이 엄청나게 거셀 것 같고 근데 말씀을 좀 듣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국민의힘도 뭐 물론 그런 사례들이 뭐 아까 안강민 위원장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략 공천으로 이렇게 험지 출마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한 재선 3선급 사람들 좀 힘든 곳에 이렇게 막 축축 보내면은 곧잘 가서 그냥 막 가서 죽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좀 국민의힘도 배워와가지고 요런 여러 가지 자세들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은 험지에 가서 떨어지면 그다음에 정권 잡으면 좀 챙겨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팁 좀 주고 국힘은 그게 없어요. 그냥 떨어진 사람 제 이제 권력 없는 버리고 약간 이런 좀 느낌. 국힘에 계시지만 나는 맞습니다. 아까 6번 공천 얘기를 했는데 5 의원이었는데 공천이 6번 받은 거거든요. 거기는 공천이 당선이니까. 그러니까 대구에서 6선 의원은 지금 계시는 인천의 재선 의원만 또 못하는 거예요. 난 제가 볼 때는 값어치로 따지자면 험지에서 2번 한 사람이 대구에서 6번 한 사람보다는 훨씬 훌륭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선이건 6선이건 이건 의미가 없다 나는. 그러니까 오래 해먹었으니까 영화 대해서 뭐 많이 해먹었다 아이가 나왔으면 그만하라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국회의원도 단지장처럼 3선 금지 제한을 해야 돼요. 아니 그리고 아까 사실 홍준표 씨도 대구시장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은 계속 안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대구 사람이 볼 때는 주호영 씨 아니에요. 주호영 씨 할아버지라도 6번이나 했는데 대구시장까지 나온다 하면은 과연 속으로 그래
저런 사람이 해야지 했으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는 다음번 총선 때는 다들 그냥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림이 그게 좀 사는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그게 같아요. 사는 길이니까 예. 국힘이 예를 들면 지금 그 윤재옥, 그 추경호, 이제 주호영 이 의원들이 지금 중진으로 분류되잖아요. 이분들을 만약에 컷오프 시킨다고 하면 이준석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너무나 유리한 운동장이 펼쳐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세간의 그 목소리가 지금 이준석으로 답을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약간 그 제가 질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북에 지금 국힘 의원을 네. 2번 하시고 6번 떨어진 분이니까 와, 평생 8번 대단하네. 선거를 해서 2번 되고 그것도 띄엄띄엄 되고 5번 이번에 떨어지신 6번 떨어지신 의원님을 대단하네요.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들어보면 TK 의원 얘기하면은 입에서 쌍욕이 나옵니다. 그 정도예요. 정말 우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표, 2표에 평생을 갈고 해서 겨우 2번 되고 6번 떨어졌는데 거기는 공천이 곧 당선 아니에요. 비교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지. 그러면 당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억울하고 좀 이렇게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진 의원들이 많은데 그러면 TK는 기득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양보를 해야 당에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서울도 보면은 민주당이 하면 무조건 다른 지역이 있잖아요. 되기만 하면 네, 공천 그렇죠. 이꼴 당대 은평구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돼본 적이 별로 없어. 국힘이 거의 저 어렸을 때 한번 빼놓고는 그것도 저 뭐야 중선거구제 때 빼고는 그래서 그런 거를 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해야지. 지금 방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국힘은 속해고 지금 현역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속으로는 아마 끌당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 아, 이 XX들 막 이렇게 예, 마음의 소리가. 그것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정치를 현재 그 당에서 계속 해야 되니까 괴로울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제 좀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을 내린 사람을 좀 챙겨주는데 끝까지 챙깁니다. 이게 정말 허망하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헌신을 했을 때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 챙겨주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기회에 있을 때 내가 던지잖아요. 헌신하잖아요. 맞아요. 나를 그게 위해서. 중요합니다. 정답이에요. 네. 진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네요. 이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이런 풍토, 문화까지도 시스템에 포함시켜서 이런 걸 총체적으로 좀 시스템. 그 문화 체질을 예술계나 언론계 보면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엄청난 별의별 자리들이 많이 있어. 그래요?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데 박아놓는 거야. 감사니 무슨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우리는 처음 들어본 조직 같은 게 많아요.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할 때 200 몇 개 사무실 만들었잖아요. 몇십 조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정리를 못 하는 거야. 그걸 다. 반도 못하고 지금 선거 치르게 생겼다니까요. 너무 너무 사무실 두더지를 많이 건물 심어놨네. 유지하고 사무실 가지고 네. 하루 종일 쓸데없는 일 하는 데가 몇십 조를 저도 쓴 거예요.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좀 봤어요. 그런 거 봤는데 실제로 무슨 위원회 이래가지고 뭐 한 1년 6개월짜리 프로젝트다 이래가지고 뭐그 그러니까 건물하고 조직이 없으면 위원회라도 만들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티오가 한 3개 수당을 거기 사무직을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몇 년씩을 주는 거야. 맞아. 저는 그때 팀장이라는 양반은 한 달에 한 600만 원을 받는 그걸로 돼서 맞아요. 근데 출근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거 지금 민원 국민신문고감 아니냐면서 의리라고 뭐 표현하긴 그래서 뭐 하지만 속된 말로 국힘은 그런 의리가 없어. 그러니까 충성을 안 하고 진절머리가 나는 거야. 아 진짜 근데 민주당은 꼭 챙겨줘.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문화예술 무슨 이상한 협회 있잖아요. 들어보지도 못했어. 하는 일도 없어. 그런데 가서 앉아 있는 거야. 하긴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정청래 컷오프 유세단인가요? 그런 걸 만들어 컷오프 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유세를 하고 다니는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뭐 정청래 당대표 될 때 다시 뭐 뉴스공장 쪽에 던져줘가지고 예전에 이런 활동도 하셨죠. 뭐 같이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언급을 막 한 명씩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배치가 되고 그런다니까요. 뭐 그런 게 민주당은 있더라고요. 이슈만 생기면 조직을 만드는 게 특기예요. 아 정말. 선수다 선수. 그러니까 소위 말 보수 우파, 요즘 보수란 말도 붙이기도 싫지만은 보수 우파가 사실은 모든 이슈에서 다 뺏긴 거야 선점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속도전이 옛날에는 뭐 여성 환경 무슨 뭐 보건복지 이런 데만 이슈를 뺏겼는 줄 알았더니 요즘은 들어가 보니까 뭐 별의별 군데를 다 뺏기는 거야. 뭐 과거에는 이슈 논쟁이 벌어지면 정민주당이 압도적이었잖아요. 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세분화해요 이슈가 작은 단위로. 그것까지만 조직을 만들고 급여를 주고 사람을 쓰게 하고 행사를 만들어주고 지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누구죠? 그때 네. 그분 진지전이라고 했죠. 모든 진지에서 네.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갈수록 힘든 거예요. 우리 저 대변인 계신 정당은. 참 민주당이 그런 거 하는데 선수인데 나쁜 짓 하기도 정말 선수입니다.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자면 우리 또 사법 계약 3법이라고 또 많이들 표현하고 표현법이 조금씩 다른데 법외국제재판소원법이 시행된 지 며칠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른바 십심제라는 말도 나오고 이제 법외국제로 아 저 사람이 공소를 잘못해서 뭐 기소를 잘못했고 이 사람이 판단을 잘못했다 이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지막에 또 최종 보스처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보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양문석 의원도 지난주 당선 무효되고 혹시 기본권 강간한 게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있잖아요. 진짜 범죄와의 동행이죠. 아, 범죄와의 동행이고 나쁜 놈들 전성시대인데 네.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빼박 네. 아닙니까? 자기 그러니까요. 딸 관련해서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관련해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사기 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 했습니까? 강남 아파트 샀잖아요. 그렇죠. 서초구 아파트. 그렇죠. 31억, 11억 정도 대출 받아서 한 겁니다. 네.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여튼 민주당이 말하는 재판 소원을 통해서 사심제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 네. 또 찌양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구제역인가? 구제역 씨죠. 구제역 씨 관련해서 보면 돈 수천만 원 뜯어내서 공갈 혐의로 3년인가요? 징역형이 나온 것 같은데 징역형인지 제가 집행유예인지 헷갈리는데 유죄가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 구제역의 변호사가 네. 김소연 씨더라고요. 맞아요. 그 김소연이 그 김소연 맞죠? 맞습니다. 예. 야, 저는 좀 당혹스러운데 여튼 그 김소연 변호사가 이재명과 민주당에 감사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조주빈 엠번방 사건 관련해서 이 친구가 47년 징역형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친구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네. 이놈도 저놈도 이거 아주 그 그냥. 이른바 사법 3법 관련해서 네. 굉장히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뭘까요? 진짜 필요한 건 자제입니다. 새로운 법이 아니고 네. 자제 절제입니다. 좀 그리고 스톱. 원칙이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게 뭡니까? 사법 3법이라는 거죠. 대법 관수를 확 늘리고 네. 그리고 검사, 판사 관련해서 만약에 아니면은 법 왜곡죄로 이틀 막 하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심제를 통해서 결국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심제가 왜 필요하느냐? 공소 취소로 1심 중에 있는 거는 다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2심 이상은 공소 취소로 못 없앱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무죄로 못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깨알같이 사심제를 통해 가지고 무죄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악랄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도 진짜 뜨아하지만 황당하지만 이로 인해서 나쁜 놈들이 너무 신나한다. 너무 신났습니다. 제가 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네. 작년인가요? 네. 업무보고 때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이재명 대통령께 쪼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재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그렇죠. 예. 그게 가석방 늘렸다는 거거든요. 많이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고 형기를 맞추고 열심히 그렇게 반성하는 분들을 가석방 제도가 맞죠. 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가석방을 늘린다? 이게 무슨 그겁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좀 신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이렇게 이화영 뭐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깔짝깔짝깔짝 그것도 좀 실패. 그리고 가석방도 깔짝깔짝깔짝 그것도 실패. 이렇게 자꾸 뭐 어떻게든 자기 편들은 이렇게 막 어떻게 구제를 해주고 싶은데 국민들 눈치를 또 100% 안 볼 수는 없으니 뭐 물론 뭐 한 1, 2%밖에 안 보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법 왜곡죄와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도 예민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민감하게 전에 올 반응하실 것 때마다 같아요? 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전 정치학자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보면은 네. 뻔한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고 그리고 예측한 게 하나도 안 맞아. 근데 그분들이 뭐 연성 독재란 말을 써요. 독재가 부드러운 독재가 있습니까? 히틀러는 경성 독재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사법권이 무너져서 상권 분립이 깨졌으니까 연성 독재다 이런 말 쓰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장난이라고 봐요. 독재는 독재. 왜?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 독재거든요. 제가 조례를 전공해서 조례 관련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헌법재판소 조례 관련 사건이 올라오면은 95%가 각하입니다. 각하가 뭐 대통령 각하가 아니라 네.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잘라버리는 짜요. 왜? 그거 할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어. 조례만 가지고도 그러는데 일반 사건이 4천 건이 1년에 들어오면은 처리하는 사건이 불과 몇백 건도 안 돼요. 근데 재판 소원제도 들어오면은 자기들도 그래. 1만 건에서 1만 5천 건이 들어오는데 감당을 못 한다는 말을 어떻게 분식을 하냐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헌법이나 법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하겠다. 아니 재판이 기본권 침해 안 된 재판이 어딨냐고. 그럼 차라리 온 사건 중에서 네. 대통령이 지시한 하명 사건만 하겠다 하는 게 옳은 편일지 몰라.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전에 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요건에 따르면은. 그리고 맨날 입만 열면 하는 게 독일 핑계 되거든요. 독일은 연방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대법원 판 위에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는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외에는 할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이런 조건을 하면 개나 고동이나 다 달라붙는. 그럼 벌써 아까 누구냐 찌양 그 괴롭혔던 놈 있잖아요. 구제역, 그 구제역, 양문성 뭐 줄줄이 줄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 차라리 잘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해서 만약 받아들여지면 이건 쓰레기가 되잖아. 쓰레기 재판소가 되잖아. 그죠? 그리고 감당을 못하게 되면 태가 나. 그렇다고 지금 인력을 10배로 늘릴 수가 있나요? 10배 늘려도 안 돼. 제가 이건 확신에 차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금 한심해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이게 누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누적은 금방 되거든. 기존 사건도 처리 못하는 부서에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택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택도 없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네.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 범죄자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챙기는 게 먼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준법 정신 투철한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법들을 가족이 만들고 해야죠. 당해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 네, 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도 메시지가 나온 걸 또 보면은 뭐 그랬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이미 재판이 3심까지 해서 끝났는데 혹시나 내가 또 법정으로 불려가게 되지 않을까 피해자들이 오히려 지금 걱정에 떨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없겠죠? 아니 저는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4심제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한 사람의 그 선량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동일당 관련해 가지고 항소 포기했잖아요. 네. 선량한 사람이 네. 그러면 4심제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 돈봉투 뿌리고 받은 거 그게 없었던 게 아니라 이른바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이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해서 증거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한테는 그거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 녹취록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대법원에 가서 상고를 포기했거든. 상고를. 네.
그러니까 2심에서 그냥 묵힌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대법원에 가서 증거에 대해서 적용 여부, 왜 윤관석은 이거에 대해서 녹취록을 인정받고 송영길 전 대표는 왜 안 받냐? 이건 다퉈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죠. 결국 뭐냐? 4심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4심제는 결국은 그 범죄자 사람들만 좋게 생겼고 진짜 진실을 따져야 될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 깐부라고 불리는 깐부죠.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인데 대장동 일당 1심에서 2심 항소를 포기하면 이 사람들 뭡니까? 추징금 7,400억 원이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추징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서 네, 없어지죠. 이 사람들 입하고 주머니에 돈 꽂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입맛대로 좀 자기네 편인 거는 3심제조차 안 하고 1심, 2심에서 그냥 끊어버리고 아니 자기한테는 끝까지 끌고 가야 될 건 4심제 하자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고 그냥 결국에 본인들의 일신을 위해 그렇게 또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뭐 법의 곡지로 뭐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뭐 고발도 쌓이고 있고 다 정치적 고발이죠. 이런 그냥 무의미한 행정력 소비도 너무 클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일이 밀려가지고 사건이 밀리고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사실 마비가 올 것 법 같고 왜곡죄든 지금 말도 안 재판 되는 소원죄든 거죠. 이게 난 계속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망해봐야 정신 차리니까. 나라가 망해. 아니 망해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서 참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뭐 공소 취소 거래를 했다. 내가 뉴스공장에서도 뭐 말을 뱉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뭐 민주당 내부도 속이 시끄러운데 지금 국민의힘도 정말 지금 뭐 공천 과정의 이 진통으로서 너무나 시끌벅적해가지고 이런 이슈들도 계속 덮이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그 공소 취소 거래는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사건. 아니 저는 이게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게 예. 재밌는 것보다 예. 우리가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당연한 건데 공소 취소 관련해서 속된 표현으로 네.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만나가지고 이거 취소하고 뭐 바꿔먹자 이게 강도가 셉니까? 아니면 민주당 의원 100명 넘는 민주당 의원이 집단적으로 광기를 이건 유시민 작가 워딩이니까 미쳤냐 얘기했잖아. 예. 그런 이런 미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사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게 더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100명이 단체로 이렇게 하는 게 무서울까요? 공치모가 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입법권 맞습니다. 가지고 근데 이 있고. 사람들은 대놓고서 공소 취소하자면서요. 예. 재판 없애자면서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전에 정청래 대표가 자기 순방 나갔을 때 재판 중지법 내니까 그거 왜 하냐? 순방 성과를 가린다 얘기했잖아요. 재판 중지가 심합니까? 재판 삭제가 심합니까? 삭제가 아무래도 그렇죠. 더 파격적이죠. 이거는 신입니다. 나의 과거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럼 이런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순방 중에 또 살뜰하게 필리핀 순방 중에 올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거 조작하는 이런 거 살인과 강도보다 나쁘다 얘기하잖아요. 그 댓글이 참 재밌는 게 뭐냐? 대통령이 자기 사건과 관련된 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살인과 강도보다 나쁘다. 그게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 뭐 연락을 했다 안 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아주 대놓고 공소 취소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그 무한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있는 상황 도리어 SNS에서 조장하고 있는 상황 이겁니다. 네. 이거로 이미 탄핵이에요. 이미 탄핵감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 실제로 했냐 안 했냐? 아니 했고 안 했고가 뭐가 중요해? 이미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공치모 자체가 그냥 공치모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내가 현실을 보고 있는 게 맞나? 정말 얘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걸 하고 있지? 근데 그 와중에 한술 더 떠가지고 뭐 정청래 당에 뭐 정식 기구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코미디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인 건데 그게 지금 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뭐 누가 말했니 뭐 김어준은 뭐 하면 무고할 거니 자기네들끼리 그 약간 권력 다툼처럼 하는 그림이 너무 이상해요. 우리 김기영 대변인 오기 전에 그런 얘기 제가 들었잖아요. 네. 지금 서로
짜고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굿값 배드값처럼. 뭐 하는 거야? 근데 쟤네. 둘 다 나쁜 값이야. 근데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그냥 김어준도 털도 많고 탈도 많은 친구지만 내가 볼 때는 돌발적인 게 아니라 약간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대표님 말씀 잘하셨잖아요. 아이 그럼 안 되죠 하면서 더 조장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진짜 안 해. 그런 거.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찍고 빠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게 어떤 권력 투쟁이라기보다는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서 넌 세게 나가고 나는 아이 그래도 지금 우리 바쁜데 이런데 신경 쓰면 되겠어 하면서 조장하는 거지 뒤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는 거죠. 가령 그게 연극이라 쳐도 장인수 기자인가요? 그분은 무사하지는 못하겠던데요. 지금 뭐 곳곳에 지금 너무 많은 레이저를 맞고 있어서 온몸이 지금 레이저 범벅이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잔챙이 아닐까요? 네, 이 잔챙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쵸. 정권을 담당하는 오히려 김어준이는 지금 또 납작 엎드렸잖아요. 뭐 그럴 일이 절대 없다 이러면서 뭐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뭐 이것도 걔도 보면은 아유, 대단한 친구야. 보면은. 하여튼간에. 아, 저 아마 콘서트 뭐 열었다고 하던데 콘서트에서 반응이 좀 왔나 봐요. 뭐 여기저기서 뭐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오지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데서 뭔가 좀 싸늘함을 느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그 24년도 11월 15일 날 네. 이재명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그렇죠. 관련해서. 예. 그때 분위기가 초상집이었잖아요. 근데 김어준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이재명은 역사의 도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도구는 어떻게 되죠? 폐기가 되나요? 재활용이 되나요?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포스트 이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사실 오. 그때 이재명 쪽에서 엄청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은 자기가 정권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킹메이커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온 사람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200만 이상의 그 구독자, 그 음모론에 심취한 분들의 이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건 되게 공고합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이거 문제다 얘기보다는 차분하게 역사의 도구라는 표현을 쓰면서 포스트 이재명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김어준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냥 기능적인 그런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정청래, 유시민, 김어준 그런 쪽 분류. 그다음에 여기는 이재명, 이현주, 김민석, 박찬대. 그러니까 이게 크게 봤을 때 1인 1표제 관련해서 이쪽이 한번 이기고 합당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기가 짜고 할 것 같았는데 되치기 당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검찰 개혁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 흥분 상태를 유지하기 쉬운 이 의제를 가지고 이 개딸들을 이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뭔가 바꿔먹기, 이거로 하려고 했는데 일종 되치기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갈지. 그래서 저는 원래 민주당은 챙겨줬습니다. 떨어지면 그리고 요번에 같이 도와주자고 했는데 정청래 입장에서 요번에 이재명이 픽한 친명 애들이 다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냥 다음에 정권 전당대회 나갔을 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2024년도에 비명 행사를 통해서 칼을 쥔 사람은 거칠게 했고 칼을 맞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통상적으로 경선 이후에 잘 챙기고 만약에 안 도와주면 속된 말로 다음 국물도 없거든요. 그런 잔인함 속에서 이게 유지됐는데 요번 판은 뭐냐면 요번에 내가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못 잡고 2028년 공천을 못 주잖아요. 우리 사람들한테. 그럼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이죠. 그래서 요번에 서로 간의 패를 다 보여줬어. 그래서 저는 예전보다는 화학적 결합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틈을 잘 파고 들어야 된다. 제발 좀 국힘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하시니까 답이 나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국민이 좀 더 힘을 내서 이런 틈바구니를 찾아내야 되는데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